저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1, 2학번 정진실. 그저께 발표 나고서 공책에 저 말을 써보고 또 써보고.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니고 제 동생이 5살 때부터 정말 서러운 일도 많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쩜 세상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나는 나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그래, 선생님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저께 할머니 많이 기뻐하셨고 고모들도 오셨고, 참 저번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드린 적 있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2012년 2월 3일 정진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진실이가 써준 이 글을 읽고 정말 막 가슴이 마음이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네. 진작부터 진실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아주 이쁜 이름이라서 몇 번 글을 올릴 때마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2012년 2월에 이런 소식을 전해주어서 정말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가 이소라 씨를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진실이 미니홈피도 놀러 가니까 막 이소라 씨 사진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소라 씨 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에게를 같이 틀어봤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혹시라도 지금 자기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많이 있겠죠. 어떤 자기 처지가 마냥 좋다고 생각하고 마냥 만족하고 이런 학생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원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이 진실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실이한테 허락받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드는 받았습니다. 답장을 못했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선거제도의 이해, 여러분 8입니다. 8번째 주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로 딱 하면 76쪽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74쪽, 75쪽에 있는 문제 3문제 풀고, 그리고 7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74쪽의 문제 2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영국의 개정선거법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볼게요. 1차 선거법 개정이 1832년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떠냐면 50개 이상의 부패 선거구가 다 일소되고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부패 선거구가 뭘까? 부패 선거구 모르죠.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절대로 그래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또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은 절대로 그것이 무엇인지 부패 선거구도 모르는데 여기다 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알려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패 선거구가 뭔지 봤더니 산업혁명 후에 인구 분포의 큰 변화로 인해서 인구가 거의 없는 선거구.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작아졌어요. 정말 예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선거구에 여전히 1명, 2명, 3명 그 대표를 뽑고 있는 그런 선거구들을 말하는 거죠. 인구가 턱없이 없는데도 거기에 1명씩 대표를 뽑고 있는 그런 선거구. 그 선거구를 부패 선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으로 그러한 부패 선거구 50개 정도가 다 없어지고 40개의 신흥공업도시에 의석을 배정했대요. 신흥공업도시에 인구가 다 몰려갔겠죠. 인구 대표성에 따라서 거기에 바로 대표를 두게 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불합리한 선거구 구획을 크게 개선했대요. 예, 의의가 있네요. 투표인 수를 50% 가깝게 증가시켰습니다. 유권자 수를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중산 계급은 거의 전부가 투표권을 획득하였지만 돈 있는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권자의 수가 늘어났지만 보통 선거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거법 개정 1867년에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가옥을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하여 주소지가 일정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숫자가 기존에 비해서 2배로 늘렸습니다. 또 유권자의 숫자가 늘렸는데 이에 따라서 도시의 임금 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한 조각의 땅도 은행 거래도 없는 농촌 거주자의 선거권은 또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보통 선거가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차 선거법 개정의 내용은 의원의 대표성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 여러분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있죠. 보세요. 내용을 보면 인구가 거의 없는 선거구를 조정하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 신흥공업도시의 대표를 많이 거기다가 이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대표를 나오게끔 그렇게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수렴한, 많은 인구의 의사를 수렴한 그런 대표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성 강화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없다라고 한 것 틀렸습니다. 두 번째, 2차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신분이 선거권 부여의 기준이 되었다.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부여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땅 한 조각도 은행 거래도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줬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기준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다 라고 하는 거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3번, 1차와 달리 2차 개정 선거법은 직접 민주정치를 지향하였다.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라 함은 대표를 뽑지 않고 국민이 직접 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1차, 2차 모두 유권자의 확대, 따라서 대표를 뽑는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 틀린 게 되죠. 4번 볼게요, 여러분. 1차와 달리 2차 개정 선거법 아래에서도 보통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그렇죠. 분명히 유권자 수를 50% 가깝게 늘렸고 유권자 수를 2배 가까이 늘렸지만 여전히 농촌 거주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나라는 보통선거를 아직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발달할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 선거법 개정,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확대 과정들을 배웠고 그것들을 선거의 의의로 이렇게 찾아보는 문제라서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1차와 2차 개정 선거법은 모두 투표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권자 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그렇죠. 구태여 목적을 찾아보자면 유권자 수를 늘려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수능에 나와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볼게요. 다음은 현행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옳은 분석말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세요.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의 기능이 있기도 하죠. 그렇죠? 후보자,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래서 근데 다만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소선거구제도 다수대표제로 합니다. 선거구, 다수대표제.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1등한 단 한 사람을 대표로 뽑게 되죠. 그럼 보세요. 각 정당들은 몇 명을 공천할까요? 각 정당들은. 단 한 명만 공천하겠죠. 당선자가 한 명인데 우리 정당에서 2명을 냈다가 다른 표를 나눠 먹기를 해서 다른 정당에게 그 한 속을 줘버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진행할 때, 즉 한 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한다면 각 정당들은
한 명씩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자치구, 시군의 경우 자치구, 시군은 여러분 기초입니다. 기초의원,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선거구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초의회는 2등에서 2명에서 4명까지, 2등이 아니라 2명에서 4명까지, 다시 말하면 1, 2, 3, 4등까지도 당선자가 되는 선거구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한 정당은 그래? 4명을 싹쓸이 해볼까? 4명을 공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2명 공천하자, 3명 공천하자, 4명을 공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초의회가 소수대표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물론 이건 이번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여러분 비례대표입니다.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 여러분 100분의 50 이상이란 말은 반은 여성으로 추천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매길 때 홀수의 여성을 추천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당 명부를 짭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인데 문제로 나왔으니까 정당 명부입니다. 사전에 순위를 매겨놓는다라고 했죠. 1번, 2번, 3번. 그래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딱 배분하는데 4번, 5번. 보세요. 지금 여기 말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반은 여자여야 한다. 여자를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여자는 홀수 번호에 배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번 박봄, 교육자, 나이는 몇 세, 교육자 어디에 살고, 주소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부를 보면요. 2번은 남자 합니다. 남자. 보통 그러면 현빈. 홀수 번호 여자죠. 예, 투애니언 박봄. 가수 누구. 4번. 네, 제가 좋아하는 고수. 이렇게. 보세요. 여자를 홀수 번호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자를 홀수 번호에 배치한다는 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한 명이 당선된다면 그 한 명은 반드시 여자고, 2명이 당선된다면 여자 하나, 남자 하나입니다. 3명이 당선된다면 여자가 2이고 남자가 1명입니다. 5명이 당선된다면 여자가 3이고 남자가 2입니다. 다시 말하면 홀수 번호의 여성을 배치한다라는 말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성의 의회 진출을 적어도 남성만큼 내지는 남성보다 많은 수가 의회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명이 되면 똑같이 여자 둘, 남자 둘, 그러나 5명이 되면 여자 셋, 남자 둘, 이렇게 해서 여성이 의회 진출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정치 참여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군. 여러분 실질적 평등이란 뭐죠? 차이를 인정해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 진출의 경우에 있어서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리했던 여성을 배려하는 조치가 여기 47조 3항에 나타나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니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 의석을 독점할 수 있다. 보세요, 여러분.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 의석을 독점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한 거 이게 맞는 내용이 되는데. 네. 독점할 수도 있죠. 네.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2인에서 4인인데요. 선생님이 이게 이 문제를 이거 안타깝네. 이걸 먼저 풀고 이게 뒤로 배치가 됐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간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한 판으로 개념 정리를 하면. 2인에서 4인으로 했을 때는요. 여러 정당들의 의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2인에서 4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면요. 한 정당이 1, 2, 3, 4등을 다 차지할 수도 있고, 또는 2인 선거구에서는 1등과 2등을 다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자치구, 시군, 의회 의석을 모두 독점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한 판으로 개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2등, 3등을 왜냐하면 공천을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 명을 공천한 그 사람들이 다 1, 2, 3, 4등을 다 차지하게 되면 다 독점하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디귿.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각 지역구 정당은 한 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입니다. 1등한 단 한 사람만 뽑아요. 어떤 정당이 2명을 공천하겠습니까? 한 사람만 뽑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의 후보만을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없죠, 여러분. 분명히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과 숫자가 같거나 한 명, 2명이거나 또는 여성이 많게 하기 위해서 홀수 번호에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적은 경우는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리을 틀렸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고도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딱 선거제도의 이해 여기 끝에 8에 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러분. 표는 우리나라 광역의회에서 투표 기준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옳은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뭐 전반적으로 선거 문화, 투표 문화에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푸는 노하우는 기출문제 같은 비슷한 유형을 많이 보는 것 그게 정답이 되죠. 볼게요. 여러분 볼게요. 소외적 유권자 집단, 비소외적 유권자 집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외적 유권자 집단이 뭔지 봤더니 정치를 불신하며 정치에 참여하여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사도 자신감도 없는 유권자, 정치를 불신하고 참여를 별로 하지 않으려는 유권자를 말하는 거래요. 네. 그럼 볼게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두 집단 모두에서 인물을 중시하는 투표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번 볼까요? 후보자 인물 보니까 소외적 유권자 집단이건 비소외적 유권자 집단이건 또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인물을 가장 많이 봅니다, 여러분. 1등으로 인물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인물을 중시하는 투표 성향이 나타나죠. 1번 기억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투표 기준의 순위는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투표 기준의 순위를 한번 볼까요? 소외적 유권자 집단은 인물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의 역할을 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활동 경력을 보고 뭐 그 다음에 선거 공약을 보고 뭐 이런 순이네요. 쭉 여러분이 매겨보세요. 비소외적 집단 보니까 역시 인물을 많이 보고 두 번째로 지방의회에서 역할, 세 번째로 이거 네 번째로 이거 똑같은데요, 순위? 여러분 다 매겨보세요. 네,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틀렸습니다. 같이 나타나요. 네. 다음 볼게요. 소외적 유권자들은 비소외적 유권자들에 비해서 연고주의가 더 작용하고 있다. 여러분 연고주의, 인연, 옛 인연을 살피는 그런 주의. 인연 연자일 거예요. 연. 그러면 인연이 어디 있을까? 나랑 같은 지역? 뭐 이런 거겠죠.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출신 지역을 보는 거. 출신 지역이 나랑 같은 고향이야? 이런 걸 보면 연고주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니까 연고주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소외적 유권자 집단이 비소외적 유권자 집단보다 더 많은 퍼센트로 여기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소외적 유권자들이 그러네요. 연고주의가 더 작용하네요. 되게 맞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정책 대결을 중심으로 한 선거 풍토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정책 풍토 조성 어디 네, 선거 풍토, 선거 문화, 투표 문화 그런 이야기들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 진짜 76쪽으로 넘어옵니다. 76쪽으로 넘어와서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그래서 선거제도,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부터 먼저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들은 선거 문제고 또 연계될 가능성도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문제 하나하나 좀 심혈을 기울여서 풀고 대신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념 강의가 훨씬 더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기 개념이 전제된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나가야 되고요. 시간상 여기서는 정말 한 판으로 개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개념 강의 가셔서 또 다시 한번 복습 또는 다시 한번 그렇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08입니다. 08. 선거제도의 이해. 또의 이해.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먼저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짝꿍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반듯해야지 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안 그래가지고 또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그려도 똑같나요? 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8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8개로 나눴죠. 네. 8개의 선거구가 있고 이 8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씩의 대표를 뽑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8명의 대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바로 그 방식이죠.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표를 뽑을 때 이 선거구 제도를 소선거구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을 때 그 한 명은요, 이 각각의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명이 되죠. 1등한 단 한 명이 됩니다. 1등한 단 한 명이 대표가 된다라고 해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예, 같은 말로 다수대표제다. 같은 말은 아니죠, 여러분. 네. 소선거구제에 다수대표제가 적용되죠. 여러분, 이 다수는 여러 명이 아니라 가장 많은 수를 획득한 1등 단 한 명이 대표가 된다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우리 정말 그 개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보세요. 지역이 똑같이 있고요. 이제는 선거구를 2개로 나누겠습니다. 선거구는 모두 몇 개? 2개 선거구입니다. 2개 선거구에 똑같이 8명의 대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8명의 대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보면 한 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바로 이런 형식이 되죠. 그렇다면 이 4명을 어떻게 뽑을까요? 1등, 2등, 3등, 4등까지 대표로 뽑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얻은 3등, 4등, 2등 이런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여기다가 소수대표제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뽑는 바로 이 선거구 제도를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특징이 같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럼 보세요. 여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크기가 작아서 소선거구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다 보니 그렇게 선거구를 나누다 보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요한 말은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는다는 바로 그 정의입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에서는 한 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대표를 뽑는 바로 그 방식을 중대선거구제라고 하고 소수대표제와 짝꿍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갈게요. 다수대표제에는 여러분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다수대표제고 상대다수대표제. 또 하나는 절대다수대표제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는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대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상대다수대표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모두 다 이 상대다수대표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점들이 있죠.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대표가 되는 거죠. 후보가 4명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거의 비슷한 득표를 했는데 한 사람이 한 표라도 더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가 돼요. 예. 그러면 나머지를 지지한, 사실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도 그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 다수 대표제가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절대 다수 대표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절대 다수 대표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과반수를 당선 요건으로 합니다. 물론 과반수가 당선 요건이 아닐 때도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넘었을 때 당선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붙인 거죠. 여러분, 절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선 투표제. 우리 개념 강의 끝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 물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선호 투표제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 모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당선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야만, 보통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를 넘어야지만 당선자로 결정을 해요. 결선 투표, 다시 그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한 2사람 또는 일정 요건에 획득하는 몇 사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승을 치르는 거죠. 그런 투표제나 또는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을 얻은 사람을 대표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는 대표성을 강화해 준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선지예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선거구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을 연결 지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를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선생님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자료를 드렸고 여러분이 예습을 하시던 또는 선생님과 같이 풀이를 해 나가던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부분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다수 대표제는 1등한 단 한 사람을 뽑는데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대표가 되는 거 상대 다수 대표제. 일반적으로 과반수를 요건으로 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 절대 다수 대표제고, 절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가 있다. 여기까지 지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거구 제도, 소선거구 제도와 중대선거구 제도에 여러분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 장단점은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그러면 우리 교재 여러분 보세요. 76쪽에 제일 위에 표로 그려진 부분, 내지는 선생님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 또 거기다도 실어놨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고, 막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선거구제의 정의, 중대선거구제의 정의 속에서 이 장단점을 이제 이렇게 딱 이해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볼게요. 보여주시죠? 우리 교재에 봅니다, 여러분.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지금 방금 봤다시피 선거구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 그래서 다수대표제와 연결된다는 사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5인까지 뽑으면 중선거구제, 그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제가 되는데, 중선거구제건 대선거구제건 간에 똑같은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 중대선거구에는 여러 명. 이 사항을 기억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항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문제에서는 문제 출제할 때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몇 개 쓰시오 이렇게 안 나잖아요. 그러면 선지를 보고 이게 소의 특징일까? 중의 특징일까? 이렇게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선거구제 1등한 단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에 유리하죠. 큰 정당에 유리합니다. 큰 정당이 1등할 가능성이 크니까. 작은 정당이 1등하기 어렵잖아요. 다수당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정당들의 출연을 가지고 올 것이고, 따라서 양당제를 촉진하겠죠. 작은 정당들은 1등하기 어려우니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겠죠. 큰 정당들 중심으로 개편이 되면 전국이 보다 안정적일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 정당들이 많은 목소리를 낼 때 오히려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이해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한 선거구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선거구를 자르면 그 선거구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선거구가 좁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적게 들죠. 거기만 돌아다니면 되니까. 거기서 악수하면 되니까.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도 쉽습니다. 선거구가 이렇게 진짜 넓어봐요. 경기도 전체 선거구다. 얼마나 거기 운동하러 다니기 관리하기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고요.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쉽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계속 만납니다. 그 좁은 선거구에서 그 후보가 계속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맞네요. 또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큽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경기도를 8개 지역으로 나눠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1등으로 한 명의 대표가 뽑혔어요. 이 1등은 나는 구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소선거구제로 되면 지역 대표성이 큽니다. 또 보세요.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요. 맨날 그 후보들, 이 후보들, 저 후보들하고 접촉도 많이 되고 또 파악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1등한 단 한 사람만 대표를 뽑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한 명만 공천합니다. 한 명씩만. 따라서 후보가 많지 않아요. 막 20명, 100명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몇 명의 후보가 있고 이 사람들 어떻지? 비교하면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기 중대선거구제. 선생님도 암기해서 쓰라 그러면 그냥 몇 개 쓰고 나머지 막 이런 것까지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 풀면 이거 소, 이거 중대 이렇게 딱딱 가를 수 있다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적게 발생하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에서 2등표 이하는 다 버려지는 표가 되지만 여기서는 2등도 3등이 획득한 표도 모두 다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니까 그렇죠.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거구가 큽니다. 구리시, 무슨 시 다 합쳐서 선거구가 된 거예요. 선거구가 크고 1등에서 4등까지 뽑아요. 그러면 한 정당은 한 명만 공천할까요? 우리 정당에서 2명, 3명 나올 수도 있어. 여러 명 공천해야지. 공천을 한 정당에서 공천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후보가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지만 이건 다시 아래쪽에 가면 단점도 됩니다. 많은 가운데서 하나를 뽑으니까 선택의 범위가 넓고 또한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인물의 당선 가능성도 높다. 여러분, 소수 대표제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의 명망가를 뽑는 확률이 큽니다. 구리시에서 또는 어떤 시에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그 지역의 명망가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선거구가 되면 전국적인 인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죠. 또한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은데요. 여기서는 맨날 만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랑 동문이라며? 우리 지역에 살았다며? 이렇게요.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학연, 지연, 혈연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바로 그 얘기가 되고요. 소수당과 신진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죠. 2등, 3등, 4등으로 작은 정당에 누군가가 또 당선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말하듯이 이해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종이에 써가면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중대선거구제, 소수선거구제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이 있죠. 보세요.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 중 한 사람만 당선되니까 사표가 많죠. 그대로 이해되시죠? 또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고 여기 별표입니다. 그리고 사표가 많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한번 여러분 써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 써볼게요. A당이 있고 B당이 있습니다. 50표 얻었고 40표 얻었습니다. 제1선거구에서 2선거구에서 50표, 40표 3선거구에서 50표, 40표 4선거구에서 여기 10표, 여기 80표 얻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득표율은 어디가 높아요? B당이 높습니다. 득표는 B당이 200표나 했고 A당은 득표를 160표밖에 못했습니다. 국민은 B당을 분명히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선거구제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에서 모두 A당이 당선, 그리고 B당은 여기서만 당선. 의석수는 오히려 A당이 3대1로 많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극단적으로 썼지만 소선거구제는 단 한 명만 대표로 뽑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엄청 심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인물 선택의 범위가 좁고, 왜냐하면 한 명씩만 공천하니까 후보가 조금이에요. 그것은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물 선택의 범위가 좁다라는 단점이 있죠. 또 그 지역의 1등을 뽑으니까 지역 대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지역적인 명망가, 그 지역에서 좀 유지,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소수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기 곤란하죠. 1등만 뽑히니까. 선거권자 매수나 관권 개입이 용이합니다. 네. 작은 선거구에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중대 선거구제의 단점을 보면 군소정당의 난립, 그렇죠. 2, 3, 4등의 작은 정당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전국 불안정이 우려되고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선거구가 넓으니까 많은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또한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가 후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명, 30명씩 막 나와요. 한 정당이 여러 명 공천합니다. 맞아요. 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커질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 구리시에서만 출마한 사람들 몇 명을 이렇게 봤을 때랑 경기도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해가지고 언제 후보자 얼굴 볼 수도 없어요. 그 후보자 우리 지역 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선거구가 넓어서. 그래서 이번에 선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무관심. 또 보세요. 이거 별표입니다. 한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 선생님이 평등선거 이야기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1등도 당선이 되고 2등도 당선이 되고 3등도 당선이 되면서 1등은 50%의 지지를 받은 사람, 2등은 20%의 지지를 받은 사람, 3등은 10%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3등도 똑같이 의원이죠. 똑같이 대표입니다. 겨우 10%의 지지만 받고서도 이 10% 여기서 한 표의 가치는 여기 의원을 배출하는 데 쓰인 이 한 표의 가치는 여기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작은 표를 가지고 한 명의 대표를 냈으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이들이 다 의원인데 여기서 의원이 되게 한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어디? 중대선거구제에서. 중요합니다. 네. 여기 지금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네,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 짝지어서 보았습니다. 이제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우리나라의 선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가서 또 갈게요.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여러분,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선생님이 정의를 쓰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여기 있네요.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죠. 방금 전에 여러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셨죠? 소선거구제, 득표율은 B당이 컸으나 의석은 A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소선거구제도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석이 50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50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득표율 A, B, C 정당이 있고 여기 50% 득표했고 여기 20% 득표했고 여기 30% 득표했다고 하면 이 득표율에 정확히 반영해서 이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아,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았어? 그러면 의석의 절반 가져가야지. 25석. 이렇게요. 아, 국민의 20%의 지지를 받았어? 그럼 여기에 20% 가져가야지. 10석. 아, 그랬어? 15석.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절대 어려울 거 없어요.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보시면 작은 정당들도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보세요. 또 보시면 그 득표율에 정확히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시면 장점은 표의 등가성을 실현한다.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국민의 20%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은 50% 가져갔다라고 해봅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런 예. 득표는 20%인데 의석은 50% 가져갔어요.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과대대표된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한 표의 가치가 엄청 높게 쓰인 거죠. 20% 지지 받았는데 의석은 50%다 가져가면 과대대표된 것. 한 석의 가치가 무지무지 높게 쓰인 것. 반대로 국민의 지지를 30% 받았는데 의석은 만약에 10% 가져갔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그러면 국민의 의사보다 조금 의석을 가져갔고 그럼 과소대표된 것. 그렇다고 하면 한 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 기억나시죠? 평등선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표의 가치가 득표율과 의석률이 비례되지 않으면 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맞춰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따라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해요. 그 말은 표의 등가성을, 표의 가치의 동등을 실현했다는 말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면 다시 한번 지지난 시간에 평등선거 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는 1인 2표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 명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풀어봤듯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당별로 명부를 짜서 1번, 2번, 3번 순서를 쭉 매겨놓고 홀수 번호에는 여성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명부를 사전에 이렇게 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당이 1인 2표,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에 대한 선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50%다. 그리고 의석이 50개다 라고 하면 1번부터 25번까지가 비례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각각의 명부에 따라 25번까지 비례대표. B당은 20%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10번까지 비례대표. 정당의 지지가 높을수록 많은 수가 많은 아래 번호까지 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심화해서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이 1인 2표, 1인 1표 하는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17대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7대에 정당이 A당, B당, C당, D당 해서 2당 어떤 정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정당 득표율을 보니까 이 정당이 뽑은 득표율 보니까 A당이 38%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당이 몇 퍼센트 차지했냐면 2.8%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볼게요. 지역구에서는 몇 석을 차지했는지 딱 봤더니 A당이 몇 석 하고 이 2당은 지역구에서 4석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4개 지역에서 1등을 해서 지역구에서 4명의 당선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17대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보세요. 17대에 비례대표 의원이 56명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50명이라고 해봅시다. 가령 계산하기 쉽게. 그럼 보세요. 비례대표 의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면 50명이고 2.8% 득표했으면 여러분 적어도 몇 석? 한 석 줘야죠. 그렇죠. 50명에 2%면 한 석 줘야죠. 그런데 이 2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왜 이 2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봉쇄 조항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쇄가 뭐죠? 막는 조항입니다. 보세요.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주는 거예요.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주는 것인데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주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한 10%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2%짜리 정당이 5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2%짜리 정당이. D, E, F, G, H까지 해서 2% 정당이 5개 있습니다. 그럼 이 정당들 다 한 석씩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석씩 차지한 정당이 무려 5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정당들이 무수히 난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정당들이 너무 많이 난립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작은 정당들의 난립을 막는 봉쇄 조항을 두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보세요. 정당 투표 득표율이 3%가 안 되거나 3%가 안 되더라도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차지하면 주는데 5석도 안 되거나 지역에서도 5석도 못 차지한 작은 정당이고 국민들의 그 정당 투표도 3% 이하한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봉쇄 조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당이 어떤 한 정당이 이 봉쇄 조항에 걸려서 한 석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이 봉쇄 조항은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2.8% 얻었어요. 실제로 2.8% 얻었는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6석 얻었다라고 해봅시다. 6석 얻었다는 얘기는 6군데에서 1등했다라는 얘기고 의회에 진출하도록 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8% 얻었더라도 6석이나 지역구에서 차지했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정당과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도 5석 또 못 차지하고 미만으로 차지하고 정당 득표율도 3%가 안 돼서 비례대표를 한 석도 배분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비례대표를 봤는데요. 우리 교재 통해서 비례대표를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교재의 여러분 77쪽입니다. 보시면 소수파에게도 비교적 공평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표의 등가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를 가져온다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정당에 투표하죠. 그렇죠. 우리는 개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정당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따라서 정당 정치 발전을 가지고 오고요. 또 지역대표제에 비해서 선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례대표는요, 우리가 정당 투표하면 그 득표율 계산해서 쭉쭉쭉 나눠주면 돼요. 따라서 선거 비용 적게 들고요. 의원들은 어떤 선거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리에서 뽑혔어. 내가 서울 어디서 뽑혔어.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구 관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의원들은 선거구의 대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왜냐하면 그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뽑힌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특별히 뽑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의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죠. 또한 각 정당에 책임 있는 중요 간부급 정치인들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능력자 의원, 간부급 의원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 의원을 상위 번호에 배치하는 겁니다. 2번. 1, 2, 3, 4, 5번, 그 안에 배치를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있고 능력 있는 간부급 정치인들의 의회 진출을 쉽게 한다. 그런 장점도 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비례대표제의 단점,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지방선거 정리하고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다음 시간에 정리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